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171페이지죠. 예, 시장 실패에 대해서. 예. 그 시장 실패 위에 가게 되면 정부의 실패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실패라는 거는 정부는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것이 정부의 실패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고요. 그거는 원래는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데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 분양 가격을 통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가격 수준 이상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시장의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초과 수요에 따르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또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계약 체결로부터 이게 원래 60일인데 그 30일로 이게 바뀌었던 내용이니까 그 정도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시는 거는 이제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라는 건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가격에 의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서요. 좀 아까 우리가 그림상에도 보셨지만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일치를 하죠. 그러면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해서 여기서 이제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원래의 균형 상태로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요.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때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다시 원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생산자고 소비자의 양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항상 이제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실적인 이 부동산 시장, 아니 불안전 경쟁 시장 등에서는 이게 조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시장이 실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원인을 물어보니까 원인은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독점 또는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독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생산자가 하나란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혼자 공급하니까 이윤을 혼자 독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자가 하나니까 이윤을 혼자서 독식해 가는 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본인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에 따르는 과소 생산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균형 상태가 아니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체감 산업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규모의 경제라고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텐데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균 비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요게 단위당 생산 원가를 지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제품을 생산하기 들어간 총 생산비를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생산비는 뭐 고정 비용도 있고 가변 비용도 있는데 그냥 뭐 묶어서 총 생산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총 생산비가 10,000원일 때, 예, 만약에 하나를 생산하게 되면은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단가가 1,000원 나오겠죠. 10,000원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근데 이 비용은 고정적이라고 가정하고요. 예, 얘가 10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단가가 1,000원이 될 거고요. 10,000원일 때 100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예, 1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장기적으로 뭐를 늘려갈수록요,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요, 이미 시장 지배력이 크고요, 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했었을 때 혼자 독점이라고 그러면 한 이렇게 해서 제품 하나당 한 1,000원씩의 가격을 책정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랬을 때 후발 기업은 현재 시장 가격이 1,000원이니까 여기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 990원에서 뭐 1,010원 사이의 가격을 책정하고 해서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해버리죠. 예, 그렇게 되면 생산 단가가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니까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겠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무슨 생산을, 예, 과대 생산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냐면요, 왜 철도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철도 공사에서는 전국에 이제 철도를 다 깔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1인당 구간별로 이제 고객들의 이제 운임 이런 거 이제, 예, 이거 다 책정이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다른 민간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걔네들 일단 뭐부터 깔고 들어와야 되냐면, 그렇죠, 이거 이제 철로 다 깔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예, 만약에 이 기차 요금이 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거기도 5만 원대로 책정해서 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여기는 이미 초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가격을 갑자기 50%확 인하시켜주게 되면 그 가격을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에서도 시장 실패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가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요,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 이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역선택의 문제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그럼 이제 면접을 보겠죠. 근데 면접을 볼 때 진짜 그 회사에 만약에 여기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응시한 여러 개 이제 그 응시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는 이 기업에 제일 필요한 사람은 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출한 서류라든가 당일날 면접을 봤을 때 인상만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왜 어떤 뭐 기업은 관상을 보는 사람도 앉혀놓고 그걸 봤듯이, 예, 그래서 그러면 내놓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취업만 하기만 하면 진짜 회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고, 여기 정의라는 사람은 일단 부처만 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기업에 이제 취직해서 월급 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데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어디든 되면 간다는 적이고, 이 사람은 이 기업 자체를 원래 목적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데, 거꾸로 이 사람이 면접 볼 때 별다른 의사표시를 못하고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언변이 그냥 유리하게 해가지고 그냥 쫙 얘기하니까 여기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선택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이 필요한 인재인데 이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는 뭐가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되기만 하면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퇴근 시간 되면 그냥 칼퇴근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날까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럼 승진시켜줄게. 또는 보너스도 줄게. 근데 열심히 일하면은 퇴사시키겠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율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어디에서나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런 역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뽑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예, 그러면 자꾸 채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 보게 되면은 예, 자원 배분이 적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목만 알아두셔도 돼요. 정부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불안전 경쟁 시장에 대한 거는 제목 수준만 언급이 되고요. 여러분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3번 단독으로 나왔고요. 외부 효과가 한 7번 정도.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시장 실패 원인으로 공공재를 더 중시해요. 이게 원래 이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꺼려하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공공재의 경우만큼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생산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재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어떤 경제 주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우리가 얘기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공공재라는 것은요, 결국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비가. 예, 비가 빠지면 일반 경제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비경합성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개념에서 명시가 됐지만 공공재는 시장에 공급이 되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동소비가. 즉 다른 사람과 이 공공재를 소비함에 있어서 경쟁을 펼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공공재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173페이지에 맨 위에서 사회 간접 자본이 있고요. 나아가게 되면 공공재라고 있죠. 치안, 뭐 소방, 국방, 교육 뭐 이런 이제 공공재잖아요. 예. 근데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가 국방하고 이제 치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여기서 얘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죠.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내국인이나 다 할 것 없이 공동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누가 발생하냐면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만약에 제공을 할 때 이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국방 또는 치안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선호도 있죠. 예,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공공재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무임승차자라는 거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에 대한 대가를 일일이 만약에 그거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이 서비스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막상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난 다음에 돈 안 낸 사람, 세금 안 낸 사람은 이 서비스로부터 제공받을 수가 없다라고 배제시킬 수 있냐면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이런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면 항상 적은 양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공재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2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할 때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유발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교재상에 보시면 공공재의 특성 중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디귿에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의 선호도를 축소한다라는 그런 요건이 거기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리을에 가게 되면 굵은 글씨로 다시 명시해놨죠. 시장 기구에서는 공공재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일단 공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동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공공재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공재를 시장에 공급하게 될 때는요. 이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외부 효과라고 명시해야 되죠. 정이다, 부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공공재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부의 외부 효과도 유발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공공재에 대한 경우 용어 정보는 반드시 인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보시게 되면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출제 빈도는 걔가 더 높아요. 외부 효과가 부동산 하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예, 이거는 이제 경제 활동의 주체가요. 예, 경제하는 이제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상 방향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더라. 그 의의에 대한 것도 밑줄 치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이라고 그랬을 때 용어상에서 경제 주체라는 건요. 가게나 기업이나 또는 정부 등을 지칭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경제 주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크게 나누게 되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어디를 통하지 않냐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외부라는 표현을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예,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때 이 영향을 미칠 때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정의의 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면 그건 외부 효과 논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예,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의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문 2번에는 부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3번 지문을 보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명시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의 외부 효과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요. 표현을 외부 불경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외부 불경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이제 사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예, 또는 예, 사적인 편익하고요. 사회적 편익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 이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해주고요. 거꾸로 사적 편익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회에게 그 비용이 떠넘기기 때문에요. 시장 안에서는 과대 생산과, 그죠? 예, 과대 예, 소비에 따른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사적 비용이라는 건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 예,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요거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인데요. 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플러스 시켜줘요. 그러면 외부 비용이 뭐냐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을 하죠. 그러면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 이 가격은 생산비에 기초해서 가격이 책정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서 생산할 때요. 만약에 톤당 한 10,000원 정도
예, 이렇게 생산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이 생산비 안에는 얘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을 할 때 각종 뭐가 발생하냐면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이 오염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얘기죠.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뭐가 발생하냐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이 시멘트 공장에서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에 대한 생산비만 생각을 하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산비에는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 100만 톤 생산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 소비자들이 있으면 소비자들도 이게 생산비 기초에서 만약에 10,000원의 가격이 책정이 돼 있다면 소비자들도 그냥 10,000원인가 보다 생각해 갖고 10,000원의 비용을 대가를 지급하고 시멘트를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비용이라는 게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랑 똑같냐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10,000원을 주고 소비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20,000원을 주고 소비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100만 톤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여기 과연 오염물질을 배출한 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추적을 해서 여기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가 이거를 생산해서 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100만 톤을 생산할 수는 없고요. 100만 톤보다는 적은 한 70만 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이 공장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제 이후에는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부의 외부 효과 유발하면은 무슨 비용을 유발하게 되냐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림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시멘트가 톤당 10,000원에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100만 톤이 이렇게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을 때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이 공장에 대한 규제를 가하죠. 규제를 가해서 생산비가 20,000원이 되면 얘네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줄이게 되겠죠. 한 70만 톤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과대 생산이고요. 규제 이후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적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규제 전, 여기는 규제 후.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공장의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 원래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예,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부의 외부 효과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개념해 보시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을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및 그로 인한 효과 중에서는 먼저 생산을 억제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뒤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공급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요, 피해를 주는 이제 부의 외효과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유지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외부 효과 문제는요, 특히 부의 효과 문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특히 공해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용도 지역 지구제 같은 토지용 규제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주요한 법적 수단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이제 사적인 해결 방안에는 합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이 서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지의 정리 같은 관계는요, 협상에 의한 체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왜 반려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이제, 개를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 옆집에 살고 있는데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있죠. 만족감. 예, 만족감이 만약에 한 50만 원.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강아지의 짖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이 되는 게 한 80만 원.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 B라는 사람은 A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내가 한 60만 원 줄 테니까 강아지 좀 팔아버리면 안 되겠느냐.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기르면서 얻는 효용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대가가 더 크면은 좋아요. 그럼 난 60만 원 받고 강아지 다른 친구에게 보내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상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 사람이 만약에 강아지를 데리고 기르면서 얻는 효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냐면 그 권리에 대해서. 그죠? 강아지를 기를 수 있는 것도 권리에 해당이 되지만 그 강아지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그게 코즈 정리의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 이제 공적인 해결 방안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피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피구세라고 명시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고요. 직접 규제는 우리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양을 정해놓고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은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공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된 건 없는데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제 정리도 뭐 언급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모든 교과서에는 다 이제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용어상에서만 이제 인식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린 거고요. 177페이지 하단에는 정과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것이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코제 정리가 다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핀피하고 님비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그 핀피 현상은 정의의 효과랑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 우리 동네의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앞마당도 오픈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님비라는 건 not in my backyard라고 그래갖고 이건 부의 외효과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또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우리 집 뒷뜰도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핀피는 정의의 효과, 님비는 부의 외부 효과란 연관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시장 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79페이지 토지 정책을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